저는 인천에 삽니다. 그래가지고 아침에 1시간 정도 걸렸는데요. 보통 때면 아마 한 45분 정도면 올 텐데 안개가 많이 껴서 왔습니다. 근데 그 인천을 오다 보면 앞에 서해대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대교를 건너는데 사실 저는 서해대교가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같은 날은 좋더라고요. 약간 모순적인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최광이라고 하고요. 그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전공은 지리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박사 논문은 홀로스의 해안 사고 형성과 해수면 변화라고는 그런 논문을 썼고요. 제가 안 들리나요? 제가 관심 있는 지역은 분야는 해안 경관 그리고 해안 지형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저는 전국 해안 사고 정밀 조사를 한 10년 정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그 해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연구들도 한 10여 년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이제 주장하고 있는 것들은 태풍이나 이런 강력한 해안 재해가 어떻게 발생을 하고 그 재해를 어떻게 극복을 할 것인가 라는 데 관심을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주로 사구 해안하고 암석 해안에 대해서 같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이제 다른 정부 부처와는 약간 생각이 다른 면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크게 세 가지 테마를 주제 잡았는데요. 먼저 우리나라 해안 경관의 특성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두 번째로 해안 침식이 왜 일어나는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런 해안 침식의 극복 방안으로 해안 사구를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사진 보시면 어딘지 딱 아시나요? 일단 여기 우리나라가 맞고 기지포입니다. 네, 충남의 태안에 있습니다. 기지포 해안사구입니다. 네. 우리나라 해안 경관의 변화 경향은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요약하면 직선화, 고정화, 획일화, 점이지대 감소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무슨 뜻이냐면 해안선이 원래 구불구불 했었습니다. 그런데 방조제나 방파제 이런 것들을 놓으면서 그리고 해안 도로를 건설하면서 점점점 직선화가 됐고요. 그리고 또한 해안선을 직선화하면서 해안선이 전부 다 고정이 됐습니다. 원래 해안선은 이렇게 물이 올라오면 뒤로 후퇴했다가 또 물이 내려가면 앞으로 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고정화된 것이 또 하나의 특징이고, 획일화라고 쓴 것은 뭐냐면 동해안이나 서해안이나 가보시면 똑같습니다. 원래 사실 동해안하고 서해안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우리나라는 해안 경관을 연구하기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동해안같이 조차가 거의 없는 곳과 서해안처럼 조차가 심한 곳, 그리고 남해안처럼 이렇게 다도해 해상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굉장히 다양한 그런 해안 지형들이 존재하는데 사실 지금 가서 보시면 다 똑같습니다. 어디나 똑같은 나무를 심고 똑같은 방식으로 해안 방파제를 건설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해안선 길이가 아주 많이 줄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금 이따가 다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해안 침식이 증가하고 있고 해안선이 점점점 뒤로 물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안 유형에 따라서 경관 계획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해안 이용 사례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것들은 크게 사구 마루를 이용한 도로 건설, 침식 방지를 목적으로 했던 옹벽 건설, 골재 채취, 매립, 도로 건설, 하구뚝이나 수중복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여기는 보시면 전화가 왔습니다. 여기는 운여해안이라는 곳입니다. 보시기에는 멋있어 보일 수도 있지만 실은 제가 이게 굉장히 비극적인 장면이라고 해서 찍은 사진입니다. 원래 여기에는 그 커다란 해안 사고가 있었는데 1970년대 이후에 이쪽에 있던 모래를 많이 퍼다가 그 유리를 만드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해안에 어떤 방어제가 없어졌기 때문에 위험을 느끼고 여기에다가 이런 조그만한 그 소규모 해안 사고를 잠깐 남겨뒀습니다. 그런데 이게 2007년인가 2008년쯤인데요. 태풍이 한번 오고 여기가 이렇게 쓸려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원래는 여기에 소나무를 많이 심었었는데 그것들이 다 죽고 조그마한 호수가 생겼습니다. 이것이 그 주변에 있던 방파제의 모습인데 보시면 여기서 보셔야 될 것은 이곳의 재료입니다. 요런 재료가 있고 요런 재료가 있고 요런 재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쌓은 그 횟수가 굉장히 많다는 거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10년 정도에 7번인가 다시 쌓았습니다. 방파제를 쌓고 무너지고 방파제를 쌓고 무너지고 다시 방파제를 쌓습니다. 그리고 그때 쌓을 때마다 서로 다른 여러 가지 공법들을 다 적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결국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원래는 자연스럽게 있었어야 될 그 해안선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거죠. 이걸 다시 한번 보시면 70년대부터 이런 사고 지역을 파괴하는 그런 행위들이 생겼습니다. 원래는 사고의 모습이 이랬을 거라고 추정이 되는데 여기 있는 모래들을 다 퍼먹고 앞에 일부만 남겼다가 이게 어떤 태풍에 의해서 그 두 군데가 이렇게 뚫어졌습니다. 그리고 뒤에가 다 물에 잠기고 다시 그 이후에 이제 고민을 하게 된 거죠. 어떻게 하면 해안을 보호해야 될 것이냐 하고 이제 마침내 손댄 방법이 경사형 호안을 만든 것인데 제가 알고 있는 그 전에 설치했던 것보다는 훨씬 튼튼하고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근데 역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어디냐면 상호명이 보이네요. 그 고성군에 있는 어떤 아파트입니다. 보시면 이 아파트가 있고 앞쪽에 애들 놀이터가 있습니다. 이 놀이터에 가보면 이렇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설치되어 있는 시설들을 사용을 할 수가 없고요. 그럼 왜 이렇게 될 것이냐? 그건 뭐냐면 원래 이 자리에 이 아파트는 들어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아파트가 들어설 자리가 아니라 원래 사고가 있어야 될 자리입니다. 사고가 있어야 될 자리에 거기를 이제 평평하게 만들고 아파트를 만든 거죠. 그럼 건설할 당시 이걸 몰랐을 것이냐? 몰랐습니다. 전문가들은 알았겠죠. 하지만 건설업자나 주민들은 모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건물을 지을 당시에 그 그러니까 해안선은 50m 밖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해안에서 50m는 50m, 100m, 죄송합니다. 50m 아니라 500m. 예, 뭐 이런 정도는 사실 몇 년 안에 계속 침식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것처럼 이렇게 잘못된 고정시설물이 들어서게 되면 그 침식이 더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해안선이 단순화됐다고 했는데요. 특히 이게 1910년대 1910년 초에 만든 그 일제시대의 지형도고 잘 보이시진 않겠지만 이게 현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두 개를 이렇게 빼보면 매우 많이 줄었습니다. 특히 인천 지역을 보시면 이 노란색이 옛날의 해안선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보라색이 새로 만든 땅입니다. 뭐 이거를 한편으로 좋아할 수도 있어요. 바다를 메워서 육지가 생겼다라고 좋아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만큼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해안선의 굴곡이죠. 해안선의 굴곡이 굉장히 단순화됐고 그 단순화되면 여러 가지 에너지들이 훨씬 더 커지게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굽이굽이 흘러가는 그런 하천보다
직강화된 하천이 훨씬 더 에너지가 크거든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갯벌이라고 하는 그 중요한 부분들을 많이 잃어버리고 그 단순화된 해안선이 생기면 사실 해안 침식에는 더 취약하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그 간척 행위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이건 최용준 교수님이 쓰신 건데요. 그러니까 1800년대 모습과 1990년대 모습인데 그 사이에도 이미 상당히 간척이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에 들어서는 이전에 그 소규모로 하던 간척 행위보다 훨씬 더 대규모로 간척이 이루어지고 간척을 할 수 없었던 곳까지 간척을 하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빨간 점은 여기입니다. 시흥시청 부근이고요. 원래는 이 안쪽까지 깊이 이렇게 해안선이 들어왔었는데 그 전에부터 이렇게 간척이 돼서 해안선이 나갔고 또 최근에는 아예 사실 시흥은 바다와는 완전히 분리된 그런 땅이 되었습니다. 이걸 이제 분석을 해보면 이제 과거의 육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서 육지의 기준이 좀 두 개가 다른데 이건 왜냐하면 현재 육지의 기준은 그 어떤 도서가 있는데 다리를 놓게 되면 육지가 됩니다. 그래서 다리로 연결이 되면 더 육지가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현재의 기준으로 보거나 과거의 기준으로 보더라도 해안선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얼마큼 줄었냐면 서해안의 경우에는 거의 40% 가까이 해안선의 길이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남해안의 경우에는 5% 정도, 동해안은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20여 프로가 줄었는데요.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중고등학교 때 아마 지리 시간에 리아스식 해안 뭐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정확한 말은 리아식 해안인데요. S가 묵음입니다. 그래서 리아식 해안인데 그 리아식 해안이라는 거는 굴곡이 굉장히 심한 그런 침수 해안을 뜻합니다. 그런데 사실 서해안보다 현재는 남해안이 굴곡이 더 심합니다. 예전에 저희가 대표적으로 서해안이 리아식 해안이라고 배웠는데 서해안은 지금 사실 굉장히 많이 펴져 있는 그런 해안입니다. 해안 경관을 거리에 따라서 나누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모래가 많이 있는 해안, 갯벌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사빈 해안 경관과 그리고 암석 해안 경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을 쓸 수도 있고 다른 말을 쓸 수도 있어요. 퇴적 해안과 침식 해안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사빈 해안 경관은 일반적으로 바다와 이제 산이 있으면 바다에서부터 사빈, 사주, 사치 모래라는 뜻입니다. 다 모래로 이루어진 그런 땅이 있다가 해안 사구라고 하는 언덕이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석호, 습지, 하구와 같은 지형이 나타나고 예를 들면 시흥 갯골은 약간 이런 부분에 해당입니다. 하구에 해당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해안 평야가 나타나고 완사면, 급사면, 산 이렇게 모습이 바뀝니다. 그것에 따라서 식생도 바뀌고 토지 이용도 바뀌는 거죠. 암석해안 경관은 맨 앞에 있는 평평한 대지가 있습니다. 파식대라고 하는 대지가 있고 그 다음에 해안 절벽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절벽 뒤에는 과거의 절벽이었던 해안 단구가 나타나고요. 그 뒤로 산지가 펼쳐집니다. 이게 서로 다른 경관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두 개를 굉장히 혼동해서 거의 같은 계획을 세우는 경우가 많고 사빈해안 경관에는 이 중간에 있는 해안 사구에서 해안 평야까지 이 부분을 전부 다 개발 대상지로 삼으세요. 그래서 여기에 도로라든가 건물 같은 것들을 매립하고 많이 건설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완충주들이 계속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그 경관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경관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사빈, 사주 이런 말들 많이 썼는데 사빈이란 건 영어로 샌드비치를 말하고 잘 아시겠지만 동해안에 가시면 고운 백사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동해안에서 탁월하고 서남해안에서도 나타납니다. 근데 서남해안에서는 보통
갯벌 뒤에 형성되어 있는 그런 사비내안이 많고 주로 포켓빛이라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 포켓빛이 뭐냐면 포켓은 주머니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사비내 모양이 이렇게 주머니처럼 쏙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면 보통 이렇게 해안선이 이렇게 평평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단조롭게 쭉 직선이 아니라 굴곡이 저어 있습니다. 사진을 잘 찍으시면 뭐 하트 모양 같은 걸 만들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모래 크기의 동서차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동해안의 모래는 굉장히 굵고 서해안의 모래는 작습니다. 모래 공급원은 주로 하천 퇴적물과 해안 침식물 외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여기서 여담이지만 하천 퇴적물은 보나 수중보나 뭐 이런 것들에 뭐 하구뚝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막혀 있고요. 해안 침식은 또 막는다고 또 막혀 있습니다. 그리고 외에서는 모래를 막 채취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빈에 공급되는 모래가 적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해안 침식의 근본적인 그런 원인은 요즘에 일어나는 어떤 개발들, 각종 개발들이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빈들이 이제 변형돼서 뭐 사취나 사주섬이나 이런 다양한 지형들이 나타나고 토지 이용으로 봤을 땐 주로 해수욕장으로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사빈해안을 어떻게 보존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사실 가장 좋은 게 적절한 모래 공급입니다. 그래서 혹시 신문기사 같은 데 보시다 보면 양빈이라는 말을 들어보실 수도 있을 거예요. 혹시 못 들어보셨나요? 표정들이. 양빈이라고 하는데 빛이 너리시먼트라는 말을 이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사빈, 비치를 풍성하게 해준다 하는 게 양빈입니다. 그래서 모래를 다른 데서 퍼다가 이렇게 붓는 걸 양빈이라고 합니다. 사실 모래가 자연스럽게 공급되는 게 제일 좋은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양빈을 합니다. 어쨌든 현재까지 가장 좋은 침식 대책은 보통 양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구조물을 만들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해안 구조물을 설치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깁니다. 이것이 이제 이른바 사빈 단면이라고 하는데요. 앞에서부터 보시면 사주, 이렇게 직선형 사주가 있고 또 이렇게 떨어져 있는 사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주가 바다가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부분, 이걸 처올림, 처내림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이런데 이제 연인들이 많이 걸어 다니죠. 이렇게 물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부분에 이렇게 빠지게 되면 연은이라고 하는 물결 무늬 같은 것들이 생기고 이 물이 끝까지 닿는 부분은 해빈 첨두 내지는 범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선형의 약간 높은 고지가 생기고 그 뒤로는 평탄한 면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뒤에 해안 사구가 존재를 합니다. 이게 동해안의 저쪽이 하조대 해수욕장이고요. 이쪽이 동호 해수욕장입니다. 양양에 있는 그런 사빈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직선형으로 쭉 뻗어 있죠. 모래 굵기도 굉장히 굵습니다. 여기는 망상 쪽인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쭉쭉 뻗어 있죠. 여기는 인천에 있는 대청도 해안의 모습입니다. 뭐 사진을 제가 약간 그렇게 찍은 것도 있지만 이렇게 굉장히 굴곡이 좀 있고 앞부분에는 등이라고 하는 지형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등은 아까 제가 살짝 넘어갔는데 사주섬이라고 하는 지형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등은 낙동강 하구에 있습니다. 뭐 도요등이니 백합등이니 이런 말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모래톱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면 이게 물에 잘 안 잠기는 지형이 되고 물에 안 잠기게 되면 식생이 정착을 하고 식생이 이제 정착을 하기 시작하면 새들이 날아와서 거기에서 서식을 합니다. 그래서 낙동강 하구가 유명한 그런 철새 도래지이자 여러 가지 물새들 서식지가 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대청도는 지금 굉장히 좋은 것이 이 등이 점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모래 입자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모래를 제가 떠온 거기 때문에 어디서 왔는지 잘 기억을 하는데요. 이건 동해안의 모래입니다.
동해안의 모래는 이게 1cm 잔데 이 중에 1mm 눈금에 해당할 만큼 굵습니다. 거의 1mm 정도에 가까운 모래가 동해안의 모래고요. 이건 서해안 쪽의 모래입니다. 서해안 쪽에서도 외해 쪽에 나가면 약간 더 굵은 모래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중간에 두 개는 대청도에서 떠온 모래인데요. 약 250 마이크로미터 정도 되는 모래인데 이런 모래가 있고 이렇게 검은색 모래가 있습니다. 이런 검은색 모래들은 주로 첫 번째는 철분이 많은 곳에 가면 이렇게 검은색 모래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 현무암이 있는 그런 지역들, 제주도나 이런 데 가도 검은색 모래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사진은 제주도에서 가지고 온 모래인데요. 보시면 다른 것에 비해서 좀 더 하얀색을 나타내죠. 이건 사실 석영이라고 하는 그 모래 주성분이 아니라 주성분이 조개 껍데기입니다. 주로 조개 껍데기 뭐 여러 가지 산호초 같이 생긴 그런 것들이 부서져서 만들어진 것들이 제주도의 모래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모래가 서로 다릅니다. 또 한 가지 근데 문제점이 있는데 아까 제가 양빈을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각 지역마다 양빈을 합니다. 그래서 해수욕장 개장할 때마다 양빈을 하는데 모래를 다른 데 거를 이렇게 퍼다가 붓다 보니까 요새는 다 똑같습니다. 모래도. 하지만 크기는 거기에 남을 수 있는 것과 남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좀 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사빈의 앞부분에 평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타이달 플랫이라고 하는데요. 간석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플랫이라는 말이 평평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플랫이 있고 뒤에 이제 비치가 있는 거죠. 근데 앞에 있는 이 평평한 부분, 이 간석지는 조간대라는 부분으로 이렇게 지칭하거든요. 혹시 조간대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조간대, 조하대, 조상대가 있어요. 바닷물이, 잠깐만요. 저거 써도 되죠? 네. 어느 정도 바다에 익숙하실 거라 생각하시는데요. 표정들을 보니까 약간 헷갈리시는 것 같아서. 자, 이렇게, 아까 비치 프로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MW, 미인 워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얘는 바닷물이 오르락내리락 하면 그걸 평균 낸 선이 있고요. MHW라는 게 있어요. 평균 고조이면. 매일 보면 물이 들락날락 하잖아요. 매일 들락날락 하는데 이 들락날락 하는 폭이 이렇게 됐다가 점점 이렇게 커졌다가 다시 줄어들었다가 점점 커집니다. 이렇게 커질 때 매일매일 12시간 50분마다 한 번씩 그 고조가 생기거든요. 그 고조들을 다 평균한 선이 MHW 평균 고조이면이에요. 평균 고조이면. 민 하이 워터고요. 이것에 거의 딱 맞게 민 로우 워터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평균 저조이면. 예. 그리고 또 있어요. 좀 많아요. MHWS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평균 고조이면인데 스프링 때. 스프링이 뭐냐면 사리를 말해요. 그래서 한 달에 2번씩 사리 현상이 있습니다. 그 사리 때가 가장 물이 많이 들어왔다가 많이 빠지거든요.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연애를 할 때도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섬에 놀러 갔는데 그 섬에서 못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빠졌다가 많이 들어가게 되면 빠질 때는 들어갈 수가 있는데 물이 많이 차기 때문에 또 못 나올 수가 있어요. 아무튼 예, 그래서 뭐 그런 섬들이 좀 있잖아요. 뭐 대부도 이런 섬들 있죠. 그리고 미인 로우 워터 스프링이라는 선이 있어요. 이 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실 조광대 폭은 거의 매일매일 달라져요. 대략 보면 평균 고조이면과 평균 저조이면 요 사이에는 보통 물이
항상 이렇게 들어왔다 나가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사실 조간대죠. 근데 실제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한 달에 2번씩은 물이 꼭 그 들락날락 하는 곳이에요. 요 선도. 그래서 실제로 조간대가 어디까지냐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서해안에서는 7m, 8m가 되는 거고요. 동해안에서는 이것이 어느 정도 될까요? 예, 비슷합니다. 예, 한 20cm 정도 돼요. 그리고 1년으로 따지면 50cm 정도 되고요. 제주도나 이런 남해안으로 가면 한 2m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서로 그 다른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그 타이달 플랫이라고 하는 간석지가 제일 잘 발달할 수 있는 곳은 서해안입니다. 서해안이 조차가 제일 크니까 그 큰 곳에서 가장 넓은 면적의 조간대가 발달할 수 있습니다. 서해안에서 가장 큰 특징적인 경관이고 남해안은 일부 지역, 뭐 순천만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한 3, 4m 정도의 그 조위가 있고, 예, 그 하구나 뭐 만 이런 중심으로 해서 조간대가 간석지가 발달해 있습니다. 그리고 조류 영향에 의해서 구성물질의 분급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조류는 새가 아닙니다. 조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선 타이달 커런트라고 하는 물의 흐름을 말하는데 특별히 조류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조차에 의해서 발생하는 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높은 조위에서 낮은 조위로 가는 그런 걸 조류라고 합니다. 이것에 의해서 이 구성물질이 먼 쪽에는 작은 것, 가까운 데는 뭐 굵은 것 이렇게 나눠지는 걸 분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간석지에 대한 보존 가치는 그 람사르 협약에서도 인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람사르 협약이 물새들의 그 서식지를 보존하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간석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고 이 안에서의 간석지는 우리가 크게 보면 간석지지만 그 안에 다시 보면 실제로 땅으로 되어 있는 부분 갯벌과 그 다음에 염습지, 염생식물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뭐 퉁퉁마디니 칠면초니 이게 붉은색 식물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사는 염습지 그리고 그 뒤에 있는 해안숲 이렇게 여러 가지로 달라지고 그 달라지는 것들을 연결하는 것을 갯골이라고 합니다. 네, 갯골도 사실 일종의 하천이거든요. 하천이 바다에서 그 간석지를 지나는 선, 갯골이고 시흥 갯골도 그러니까 결국 과거에 이 갯벌에 있었던 하천인 거죠. 그리고 갯골은 보통 이렇게 공유를 합니다. 보통 공유를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우리가 그냥 보기에는 굉장히 빨리빨리 이게 변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당히 오랫동안 유로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이 갯벌이 굉장히 줄고 있어요. 그리고 그 주는 것은 자연적인 영향보다 인위적인 영향이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강화도 남단 갯벌은 지난 100년간 한 3분의 1이 줄었고요. 천수만 방조제나 뭐 새만금 간척지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또 천수만 갯벌이나 새만금 갯벌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갯벌의 보존 목표가 뭐냐라고 하면 그냥 면적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 그걸 꼽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강화도 가는 길에 있던 갯벌입니다. 또 한 가지 여담을 제가 드릴게요. 혹시 강화도 가보셨죠? 안 가보신 분 없죠, 거의? 강화도를 가다 보면 강화도를 인천에서 이렇게 건너면 다리가 2개가 있어요. 예, 초지대교랑 뭐 이렇게 있죠. 근데 강화대교랑 2개가 있는데 다리를 이렇게 건너면 요 아래에 하천이 있어요. 이 하천을 아시죠? 이게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를까요? 남쪽에서 북쪽으로 흐를까요? 생각 안 해보셨나요? 네? 예, 이게 넌센스입니다. 이건 바다예요. 한강하구랑 연결이 되어 있지만 사실 바다예요. 그래서 물이 들어올 때는 남쪽에서 북쪽으로 흐르고 물이 빠질 때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흘러요. 네. 잘 보시면 나중에 지도를 보시면 다 뚫려 있습니다. 위에도 뚫려 있고 아래도 뚫려 있어서 바닷물의 영향에 따라서 흐름이 바뀝니다.
혹시 자녀들하고 다시 건널 때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면 이때가 물때가 상승하는 때인지 하강하는 때인지 그런 걸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강화도 안에 들어가면 이와 같은 염습지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안쪽에 이제 갯벌이 있고 뒤에 이렇게 붉은색의 염생 식물들이 사는 것이 나타납니다. 뭐 이제 강화도만 잠깐 설명해 주셨고 다시 그 다음에 자갈해빈이라고 하는 경관이 있습니다. 많지 않아요. 일단 자갈해빈은 사실 많이 이제 훼손이 되고 개발이 되면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동해안의 남부해안이나 남해안, 뭐 서해안 도서 이런 지역에 분포를 하고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있고 그 해안 절벽 앞에 나타나는 그런 자갈해안이 있습니다. 자갈해안이 나타난다고 하는 건 뭐냐? 파랑 에너지가 다른 것보다 크다라는 의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해안에 남을 수 있는 퇴적물은 가져갈 수 있는 힘을 넘는 것만 남아요. 그러니까 굵은 것이 있으면 그 굵은 것까지 가져갈 만한데 굵은 거를 못 가져간 거죠. 반대로 말하면 작은 입자가 있는 해안, 뭐 예를 들면 간석지 같은 해안은 파랑 에너지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예요. 조위에 의해서만 이렇게 물이 이동하기 때문에 입자의 흐름이 굉장히 작고 그 가는 것들만 퇴적이 됩니다. 근데 동해안 남부나 뭐 남해안이나 이런 데 가면 그 외에 있는 부분에서 이런 자갈해빈을 만날 수 있고 거기는 상당히 에너지가 크다. 굉장히 철썩철썩거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자갈해안은 이름이 많이 붙어 있어요. 다른 데는 별로 그냥 이름이 없거든요. 예를 들면 모래해안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사비는 특별히 이름이 있는 것이 없습니다. 별로. 그냥 그 동네 이름을 갖다가 이렇게 붙여요. 그런데 자갈해빈은 많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름을 많이 붙였어요. 예를 들면 덕적도에 가면 자갈마당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자갈마당. 백령도는 콩돌해안. 남해도에 물건리해안. 그 다음 제주에 뭐 몽돌해안. 예, 거제도에도 있고요. 이렇게 이름이 많이 붙어 있고 현재는 예를 들면 뭐 백령도 콩돌해안에서는 콩돌 가져오지 말라 뭐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하고 그럽니다. 여기는 그 복구 방법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채취를 하거나 뭐 가져가거나 이러면 다시 갖다 놓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빈해안에 비해서 뭐 양빈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어려운 곳이고 사실을 자갈 반출을 억제하거나 주변 구조물들을 설치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대책밖에 없습니다. 이게 물건리해안인데 물건리해안의 이 자갈들입니다. 그리고 뒤쪽에 보면 해안림인데 이 해안림은 소나무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한 300~400년 된 그 화렵수림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굉장히 가볼 만한 곳입니다. 현재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예, 이거는 덕적도에 있는 자갈마당인데요. 덕적도 서해안에서 이제 배 타고 가시면 한 50분인가 쾌속선으로 그렇게 걸립니다. 그래서 가보시면 좋습니다. 예, 이거는 대청도에 있는 백령도에 있는 콩돌해안입니다. 저의 구형 핸드폰인데요. 지금은 핸드폰이 커가지고 이게 큰 돌처럼 보이지만 옛날에 핸드폰이 굉장히 작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작은 돌들이 예쁘게 모여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사구를 말씀드릴 건데요. 사구는 동해안 사구와 서해안 사구가 다릅니다. 그래서 서해안 사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해안 사구는 갯벌 사빈 사구의 그 끝에 있는 부분이고 유명한 게 뭐 충남 신두리 사구나 뭐 여러 가지 사구가 있고 제가 이렇게 빨리 말씀드릴 거는 사구는 나중에 따로 한 번 더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규사 채취로 인해서 많이 훼손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해안 사구는 이런 정도로 분포를 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게 멋있죠? 그 대청도에 있는 옥죽동 해안 사구입니다. 지금은 이 사진이 잘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불과 이게 5년 전에 찍은 사진인데 이 모습이 많이 사라졌어요. 그 이유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저희가 이제 계속 한 5년 정도 지금 관찰하고 있는
보령 소왕사구라는 곳인데 해안사구 중에서 생태경관 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사구 중에 사구가 2개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대청도에 있는 사탄동 사구인데 지금 보시면 뭐 이렇게 그냥 보면 얼핏 보면 약간 소나무 숲이 있고 뭐 조그매 보이지만 이 가로등 높이를 보세요. 이게 30m 정도입니다. 굉장히 높은 사구고 보통 소나무 키도 15에서 20m 정도 자라거든요. 소나무 키보다 더 높은 걸 아실 수 있어요. 뒤에 마을이 있습니다. 사탄동 마을이 있는데요. 어감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요새는 이게 여울탄자를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모래우리라고 지명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모래우리라는 지명을 한자로 사탄동이라 썼다가 사탄동이란 말을 안 쓰고 이제 모래우리라고 쓴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모래울 해안사구로 이제 바꿔야 됩니다. 동해안사구가 있는데 동해안사구는 아까 서해안에 봤던 것들은 이렇게 언덕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높고. 근데 동해안사구는 보통 굉장히 낮습니다. 그 낮은 이유는 이와 같은 것 때문인데요.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사구에는 비치리치라고 하는 빈재라고 하는 사구가 있고 풍성사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풍성사구라고 하는 건 바람에 의해서 이제 날려서 쌓이는 거고요. 사실 언덕이 이루어지는 거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공급하는 모래와 그 다음에 그 날아가는 모래를 잡아줄 수 있는 저항력, 이 2가지로 결정이 되거든요. 근데 저항하는 것은 결국 어떤 물체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식물이 있거나 이러면 모래가 날리다가 그 식물 주변에 퇴적이 돼서 쌓입니다. 모래가 계속해서 날리면 그 사구가 점점 커지는 거고 덜 날리게 되면 이제 점점 좀 낮아지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또 한 가지 변수가 있는데 해수면이 계속 변화합니다. 지금 우리는 몇십 년밖에 못 살지만 이제 한 100년 살죠. 근데 사실 해안사구나 이런 지형들이 만들어지는 거는 100년, 몇백 년, 몇천 년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그 몇천 년 동안의 변화를 보면 해안선이 점점점 낮아지면 그 낮아지는 것에 맞춰서 사구가 계속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만들어지면 이와 같이 이제 빈재라고 하는 열들 내지는 전사구 하는 열들이 생성이 되는 거고 동해안에 가면 이렇게 주로 파랑해에서만 형성된 빈재가 만들어지고 서해안에 가면 이 빈재 위에 다시 바람에 날린 모래가 제가 무슨 마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된 거지? 그래서 그 위에 다시 이렇게 모래가 쌓입니다. 여기 보시면 모래를 2가지로 표현해 놨는데 하나는 점이 큰 모래가 있고요. 하나는 되게 작은 모래가 있습니다. 작은 모래는 바람에 쌓인 거고 큰 모래는 파랑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동해안의 형태는 이런 빈재예요. 보통 파랑이 만든 모래고 서해안의 거는 이런 바람이 만든 모래들이에요. 여기 보시면 아까 그 사탄동 사구나 아니면 꼬치 사구나 이런 게 이런 형태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형성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보전 방향이나 보전 방안도 달라져야 된다는 걸 뜻합니다. 그러니까 서해안에서는 사실 바람을 막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동해안과 서해안의 대책이 똑같을 수가 없는 거고요. 이게 동해안의 이제 대표적인 생태경관 보전지역으로 지정된 하시동 안인사구라고 합니다. 여기서 하시동 안인사구인데 이름이 좀 복잡하게 된 거는 원래 저희가 조사할 때 안인사구라고 해서 조사를 했는데 막 지정을 하려고 할 때 주민들이 많이 반대를 하셨었어요. 근데 막 반대를 하시다가 지정이 되니까 우리 이름도 넣어다오 해서 하시동 안인사구, 하시동 주민들의 이제 얘기가 들어간 거죠. 사실 이 사구는 안인에서 하시동까지 걸쳐 있습니다. 여기는 또 다른 동호사구인데 아까 제가 보였던 건 양양동호였고 여기는 고성동호입니다. 굉장히 낮습니다. 이 낮은 걸 또 어떻게 확인하실 수 있냐면 앞에 있는 곰솔님이 키가 15에서 20m 정도
사구거든요. 그럼 이 사구, 이 나무의 높이에 비해서 이 사구가 굉장히 낮다는 걸 아실 수 있죠. 그리고 하지만 이 사구 뒤에도 역시 마을들이 존재를 합니다. 제가 그리고 양양동호, 고성동호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런데요. 동호라는 지명도 되게 많아요. 해안에 가면. 고창동호도 있고, 그래서 보통 그 지방에 가면 동쪽에 호수 하나 있으면 동호라는 지명이 많고요. 남대천이라고 하는 지명도 굉장히 많아요. 남대천도 뭐 양양남대천, 강릉남대천, 평해남대천, 울진남대천 굉장히 많은데 남대천은 주로 그 하천의 북쪽에 가면 중심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양남대천은 남대천이라는 거 위에 양양이라고 하는 읍내가 있어요. 그리고 울진남대천은 남대천이라고 하는 하천 위쪽에, 북쪽에 울진이라는 데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대충 그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예, 여기도 뭐 망상 해수욕장 부근인데 역시 굉장히 낮습니다. 아까 배운 그 비치 프로파일을 적용하면 여기가 쳐올림, 쳐내림 하는 그런 부분이고 비치 페이스라고 부릅니다. 해빈 면. 그리고 여기 물이 닿는 선, 여기를 범이라고 하고요. 범에서 평평하게 나타나는 이 부분을 비치 플랫이라고 얘기를 하고, 예, 그리고 그 뒤에 사구가 나타납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보시면 아쉽게도 이 사구 위에 도로가 건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만약에 침식이 되면 이 도로가 금방 바다에 노출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례는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리고 석호라는 그 지형이 있습니다. 라군이라고 하죠. 동해안에 흔하게 나타나는 경관입니다. 제가 동해안에 흔한 경관이라고 썼다는 말은 동해안에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서해안은 여러분들이 아마 석호를 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혹시 석호라는 거는 들어보셨죠? 네, 뭐 청초, 영랑호 이런 것들이 석호인데 서해안에도 사실 석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예상하시는 것처럼 다 매립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볼 수가 없는 거고 개터짐 현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냐면 다음 그림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요거는 제가 찍은 항공사진인데요. 예전에 그 양양으로 가는 비행기가 있었는데 비행기를 딱 탔더니 저를 포함해서 5명이 탔더라고요. 그러고서 제가 타고 나서 한 2달 뒤에 양양공항이 문을 닫았습니다. 공항이 문을 닫은 건 아니고 그 비행기 노선이 없어졌습니다. 물론 그리고 제가 탈 때는 할인 판매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서 이제 내리는데 보통 다른 비행에서는 사진 찍으려면 잘 못 찍게 하시는데 여기는 저를 포함해서 한 5명 있었으니까 스튜어디스들이 막 여기서 찍으라 저기서 찍으라 여기서 잘 보인다고 막 그래서 그렇게 찍은 사진입니다. 이건 양양에 있는 매호라고 하는 사진 그 석호 사진이에요. 포매호인데요. 정확한 지명은 보시면 원래 이 뒤에 있는 논 부분도 석호였어요. 근데 이 석호였는데 이 석호가 형성된 거는 이 앞에 모래가 이렇게 길게 나와 있죠. 모래가 기둥 모양으로 나온 것을 사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만이 있었는데 모래가 점점점 퇴적이 돼서 이렇게 막고 나서 석호가 형성이 된 거죠. 그럼 이 석호의 수질이 깨끗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다랑 물이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끝에 보시면 출구가 있어요. 이 출구가 여기 현재는 막혀 있죠, 지금. 하얗게 막혀 있는데 이게 1년에 몇 번씩 터집니다. 이 터지는 현상을 개터짐이라고 하고 이 개터짐 현상을 지키는 것이 사실 석호를 보존하는 굉장히 중요한 길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조금 더 이 석호를 제대로 보존하려면 이 도로를 여기다 놓지 말아야 됩니다. 도로가 이 뒤로 가야겠죠. 아니면 이걸 넘어가던가. 이렇게 도로가 놓여 있으면 이 사주가 움직일 수가 없어요. 사실 개터짐은 여기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원래는 중간에서도 터집니다. 그래서 이건 뭐 굉장히 만약에 큰 홍수가 났다 그러면 물이 이렇게 돌아서 갈 이유가 없거든요. 바로 직진을 하고 중간중간에 실제로 터지는 사고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못하게 만들면 결국 그 보전이 제대로 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형의 특성을 알고
그 특성에 맞게 다른 계획을 하는 것이 좋은데 이 당시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참고로 요 뒤쪽에 백로서식지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동해안 가시면 이 매호를 들려보세요. 여기에 지금 현재는 제가 찍을 당시엔 이렇지만 여기 뭐 전망대, 그러니까 높지 않은 그런 관측하는 철새 탐조대 같은 것들이 놓여 있고 뒤에도 가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잘 아시겠지만 서식지는 가지 마시고 멀리서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남아있는 석고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그 좋은 곳으로 선정된 게 화진포호랑 송지호가 있는데 여기가 송지호입니다. 송지호에 가시면 이런 식의 경관을 볼 수 있고 이 부분이 그 석호의 유출구, 송지호의 유출구입니다. 역시 유출구가 현재는 막혀 있는데 여기도 뭐 시시때때로 계속 터집니다. 저런 유출구들이 잘 보존된 곳이 일반적으로 그 석호의 보존 상태가 좋아요. 물이 깨끗한 편입니다. 또 한 가지 석호에 있어서 적절한 수심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보통 그 햇빛이 물을 투과할 수 있는 이런 깊이가 석호에서는 한 2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이 만약에 2m보다 더 깊어지게 되면 그 부분에는 빛이 안 닿게 되고 다른 생물들이 자라지 못하면서 물이 썩는 게 생겨요. 그리고 더 그 낮아지면, 예를 들면 물이 깊이가 뭐 50cm 이렇게 되면 그런 부분은 바람이 불었을 때 많이 또 섞이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또 다른 식물이나 생물들이 잘 자라지 못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수심은 보통 1에서 2m 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여기가 화진포호예요. 화진포호는 지금도 되게 잘 보존된 석호, 깨끗한 석호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요. 보면 외호와 내호 두 개로 이루어져 있는 석호입니다. 이 앞에 사주가 있죠. 아쉽게도 역시 사주에 길이 나 있어요. 근데 얼마나 여기가 경치가 좋았던지 이승만 별장이 있고 김일성 별장이 있어요. 네. 높은 분들이. 그리고 이제 하구라는 그 또 지형이 있습니다. 하천이 마지막으로 하천이 흐르다가 마지막으로 이제 흘러나가는 곳, 바다와 만나는 곳을 하구라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바라보냐에서 시각이 좀 다를 수가 있어요. 하천의 입장에서 보면 물을 내보내는 거죠. 근데 바다의 입장에서 보면은 또 바닷물이 들어오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바닷물과 강물이 만나기 때문에 그 범위는 바닷물의 세력과 강물의 세력에 따라서 계속 달라져요. 이런 부분들을 뭐 점이지대, 전이지대 이런 말들을 씁니다. 그래서 하천과 바다가 만나는 전이지대 내지는 점이지대 두 가지 다 말을 쓸 수가 있고, 또 하나 해수와 담수가 섞이는 하천의 하류부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해수와 담수가 섞이는 부분을 기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염도로 얘기를 하면 보통 0 PSU 퍼밀이라는 단위 아시죠? 1000분의 1을 퍼밀이라고 하는데 0에서 35퍼밀, 죄송합니다. 1에서 35퍼밀 이 정도가 기수역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서해안에서는 35퍼밀이 잘 안 나와요. 그 바닷물이. 그래서 서해안 같은 경우는 보통 30퍼밀 정도까지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퍼밀이라는 단위는 사실 요새는 안 써요. 여러분들이 이제 준 전문가시라고 하니까 하나 말씀드리면 PSU라는 단위를 써요. 그러니까 염도를 측정하면 PSU 이렇게. 왜냐하면 퍼밀은 엄밀한 의미에서 이제 물을 다 채취하다가 건조를 시켜서 이렇게 재는 걸 말하고요. PSU는 그걸 대체하는 그런 썰리너티 유닛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계로 재는 거를 PSU라고 합니다. 똑같습니다. 근데 그래서 1에서 35 PSU 또는 1에서 30 PSU 사이에 속하는 그런 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태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곳에서 살 수 있는 생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기수역이 있어서 생물 다양성이 풍부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수역은 사람으로 치면
굉장히 좋은 공기에서 나쁜 공기까지 한꺼번에 마실 수 있는 사람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곳은 생물 다양성이 높은 것보다는 생물 양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적응할 수 있는 생물이 별로 없기 때문에 대신에 그 적응한 생물들은 굉장히 편하게 살 수 있는 거죠. 다른 경쟁자가 없으니까. 예. 그리고 동해안에서는 보통 이게 한 수킬로미터 정도, 보통 한 2km, 3km 정도밖에 아닙니다. 아주 큰 하천도. 그리고 작은 하천들은 뭐 500m, 300m 이런 식으로 나타나지만 서해안에는 이런 하구역의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수에서 수십 킬로미터 정도까지 일어나고, 한강 하구의 경우에는, 한강도 하구라고 부르죠. 한강 하구는 어디까지 물이 들어오죠? 네. 심곡 수중보까지 들어옵니다. 그 일산대교 이렇게 건너다 보면 그 아래에 있는 그 보가 하나 있는데 심곡 수중보예요. 수중보가 있기 때문에 바닷물이 넘지 못합니다. 근데 아주 가끔 넘는 날이 있어요. 1년에 한 2번 이렇게 넘습니다. 예, 그런 날이 있고요. 근데 과거에는 어디까지 들어왔다고 하냐면 마포나루까지 보통 물이 들어왔다고 하고, 잠실 이런 데까지도 간혹 들어오는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일산까지밖에 들어오지 못하니까 굉장히 그 하구역이 감소한 거죠. 다른 말로 하면 하구역 주변이 보통 그 조간대가 해당이 되고, 그 조간대 부분에 갯벌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갯벌이 형성될 수 있는 부분도 더 줄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가 한강과 만나는 공릉천 하구라는 곳입니다. 보시면은 여기랑 이 시흥갯골하고 좀 유사한 면이 있을 거예요. 좀 닮았죠? 여기는 잘 아시는, 네, 틀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순천만하구예요. 이거 유명한 사진이거든요. 왜 이게 유명하냐면, 여기 가면 다 똑같은 곳에서 사진을 찍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을 지금 보시면 굉장히 평화롭고 이런 것처럼 보이지만 사진 찍는 곳은 아주 평화롭지 않습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제가 갈 때마다 전망대가 더 커지고 있더라고요. 예. 여기 보시는 동글동글한 것들은 갈대예요. 아직 공식적으로 왜 저게 동글동글한지를 밝힌 연구는 없는데 그냥 제가 추측하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갯벌이 이렇게 있었는데 갯벌에 갈대가 들어옵니다. 이제 물이 안 닿으면 갈대가 살 수 있죠. 그래서 갈대가 사실 광염성 식물이에요. 아까 기수역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식물이에요. 광염성이라는 거는 염도가 낮은 데서부터 높은 데까지 다 살 수 있다라는 게 광염성인데, 광염성 생물인 갈대가 이렇게 딱 들어옵니다. 그러면 갈대가 들어옴으로 해서 그 주변에 퇴적이 더 이루어지겠죠? 그러면 그 갈대 옆에 다른 친구들도 또 들어옵니다. 그러면 또 옆에 또 퇴적이 일어나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점점 동글동글하게 커져 나갈 것입니다. 이게 커져 나가다 보면 저렇게 붙어버리게 되면 이제 이 동그란 모습이 사라지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동글동글한 모습이 아름답다고 해서 이게 언제까지나 동글동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동글동글한 걸 보존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라는 거 말하는 사람이 혹시 있으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지형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떤 한 지형이 다른 지형으로 이렇게 변해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그런 아름다운 경관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에 너무 집착하면 안 돼요. 그거는 여기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자연스러운 흐름인데, 물론 그 자연스러운 걸 만끽하는 건 좋지만 그걸 너무 보존하려고 애를 쓰다 보면 그 자연스러운 흐름을 방해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몇 번 이제 이렇게 이런 일들을 하다 보면 좀 지자체의 높은 뭐 장이나 이런 분들을 만날 기회가 있는데 그분들 생각이 굉장히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유명한 촛대바위가 있는데 그 촛대바위라고 하는 거는 지형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큰 바위에서 점점 줄어들어서 현재는 촛대바위가 됐다가 나중에는 없어질 지형이거든요. 근데 그 촛대바위를 지키기 위해서 너무 노력할 필요는 없는 거죠.
예, 근데 뭐 지키고 싶은 그런 사람들도 있는 거고. 석호라는 지형도 사실은 바다에서 많이 막혔다가 나중에는 육지가 점점점 되어가는 지형이에요. 그런데 그 석호를 자연스럽게 유지하면 어느 정도 꽤 오랜 시간 동안 저희가 볼 수 있지만 그걸 인공적으로 이렇게 수질을 관리하거나 뭐 이렇게 되면 석호가 아니라 그 다음엔 나중에 그냥 호수가 되는 거죠. 석호로서의 아름다움이라기보다는 그냥 육지에 있는 다른 저수지랑 똑같아지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건 낙동강 하구의 모습이에요.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등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낙동강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거죠. 도요등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도요등은 생긴 지 한 20년 정도, 30년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해저에 있다가 점점점 다시 모래가 퇴적돼서 드러난 거죠. 예. 여태까지가 이제 서해안에서 남해안 하구고 여기 보시는 게 동해안 하구예요. 남대천이라고 하는 양양남대천인데요. 양양남대천의 겨울 모습입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 석호랑 똑같이 그 하구가 막혀 있어요. 좀 재미나게 말씀드리면 자, 이 모래톱이 이렇게 발달을 해서 하구를 막습니다. 그러면 이쪽 물과 저쪽 물이 달라지겠죠. 서로 이렇게 소통하던 물이 이쪽은 담수가 쌓이고 저쪽은 해수가 됩니다. 계속. 시간이 점점 저 상태로 더 오래되면 이쪽엔 담수, 저쪽은 바닷물. 과거에는 바닷물, 기수, 담수였는데 기수 부분이 사라지는 거죠. 참고로 만약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위쪽에는 담수, 아래쪽엔 바닷물이에요. 네, 그래서 물이 굉장히 단순하게 나눠집니다. 이러면 붕어가 나도 하구를 놀러 갈 수가 있어요. 붕어가 막 놀러와서 막 놀아요. 이렇게. 그러다가 봄철이 되면 눈 녹은 물들이 내려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눈 녹은 물이 막 이렇게 내려가서 여기 물이 넘치면 저쪽보다 이 물이 너무 많이 넘치게 되면 터지게 됩니다. 저게. 펑 터지게 되면 바닷물은 아래로 그 담수는 위로 해서 섞여요. 물이. 굉장히 물이 들어오는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거품이 일어난다고 해요. 보통 담수랑 바닷물 기수가 섞일 때 아주 급작스럽게 섞이면 거품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거품이 일어나면서 물이 막 빠르게 밀고 들어오겠죠. 그럼 놀란 붕어 때는 살아야겠구나 하고 상류로 계속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거슬러 올라가다가 잘못해서 바닷물을 먹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죽겠죠. 그러면 그 바닷물을 먹으면 담수 어류들이 이렇게 떠오릅니다. 이렇게. 그럼 전화가 와요. 여기 누가 독극물 풀었다고. 그런데 사실은 독극물을 푼 게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실제로 이게 만약에 배 터짐이 일어나지 않으면 뭐 연어들이나 이쪽에 뭐 황어인가 이런 것들이 회유하는 어류들이 들어오지 못해요. 그래서 때가 되면 사람들이 가서 터줍니다. 뭐 터주는 건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포크레인으로 이렇게 한 삽 떠주면 그 다음은 알아서 터집니다. 예. 그래서 혹시 그 강원도 쪽에 동해안을 가시면 이런 하구들을 보시면 한번 기억을 해주세요. 이렇게. 여기도 개 터짐이 일어나는 하구겠구나. 그리고 겨울에 가시면 항상 거의 다 막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예, 이게 겨울, 이게 봄의 모습이에요. 봄에 약간 터졌고 여름에 아예 뚫렸습니다. 예, 그리고 염습지가 있는데요. 간석지 위에 여러 가지 뭐 해용나물, 순비기나무, 칠면초, 천일사초 뭐 이런 것들이 자라게 되면 보통 우리가 염습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자연 방파제로서의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그 타이달 커런트라고 하는 조류나 웨이브, 파랑의 어떤 에너지를 저감시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사실 맹그로브 습지가 없어요. 아마 2004년인가 그때 그 강력한 쓰나미가 있었을 때 맹그로브 습지가 뭐 막았다 이런 기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맹그로브 습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대신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런 염습지, 해안 염습지나 하구 염습지가 있고, 하구 염습지 중에는 그것의 상류로 올라가게 되면 버드나무 군락들이 있어요. 이런 버드나무 군락들이 이 하천 주변에 살기 때문에 걔네도 뭐 나중에 하구를 통해서 어떤 에너지가 이게 전파가 되면 막아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아까 보셨던 공릉천 하구의 염습지 경관인데 이것들이 천일사초입니다. 아까 순천만에서 보셨던 것들이고, 네, 예, 이것은 남해안에서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동해안에 가면 독특한 그런 단구라고 하는 지형이 나타나는데, 이게 포항에 가면 구룡포로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호미곶이라는 부분인데 거기 가면 이제 대표적인 단구가 나타나는데, 멀리서 보시면 이 앞에 파식대가 있고요. 그것과 한 10m 정도 높은 곳에 하나의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계단이 있고 또 면이 있고, 이걸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그림으로 보시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계단상의 지형들이 나타나는데 이건 사실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 현재는 바다가 여기 있지만 과거에는 바다가 여기 있었고 그 전에는 여기 있었고 그 전에는 여기 있었다는 거죠. 바닷물의 높이가 계속 변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는 바닷물이 변한 게 아니라 바닷물도 변하고 육지도 변합니다. 그래서 육지가 이렇게 올라오는, 동해안은 보통 이렇게 올라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올라오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올라오는 시기와 바닷물이 변하는 시기가 맞아서 그때 어떤 지속 시간이 길면 이런 넓은 면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동해안에서만 잘 관찰되는 그런 지형입니다. 해안 단구라고 합니다. 뭐 대표적으로 정동진 해안 단구가 있죠. 유명하죠. 근데 정동진 해안 단구의 설명은 틀렸습니다. 이게 참 제가 지형학자지만 애매한데요. 실질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이제 이게 얼마나 됐는지라고 말을 하려면 연대 측정이라는 걸 해야 돼요. 얘가 언제 노출이 됐는지, 언제 형성됐는지 하는 연대 측정을 하는데, 정동진 해안단구는 정확한 연대 측정을 하지 않고, 뭐 60만 년, 70만 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밝혀진 건 뭐 27만 년, 30만 년 정도로 얘기를 하고, 또, 우포늪 아시죠? 우포늪 가면, 제가 보니까 그 사진에 막 1억 5천만 년 전, 뭐 이런 말이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우포늪의 생성은 뭐 1억 년 전, 뭐 1억 년의 기억을 간직한 우포늪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우포늪 연대 측정한 거 보면 6천년 됐습니다. 6천년. 이게 뭐냐면, 우포늪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이 떡을 줬어요. 그럼 이 떡은 어제 만든 건데, 아니면 오늘 만든 건데, 그 그릇을 연대 측정을 한 거죠. 그릇은 1억 5천만 년 전이고, 그 안에 있는 습지는 6천만 년이에요. 6천년. 예. 그 6천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현재 오늘날 살고 있는 사람들이 비슷한 환경에서 살았던 게 6천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해수면이 그 당시에 우리랑 거의 비슷했어요. 그래서 그때 해수면이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그때 퇴적된 것들이 그러니까 그때 습지가 만들어진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포등피나 신두리 사고 뒤에 있는 두흥 습지도 6천년 정도 됐고요. 그래서 6천년 정도 된 그런 습지들이 많습니다. 여기 단구는 보통 참고로 알아두시면 요 위에 게 한 10만 년 정도, 그리고 한 요 정도 되는 게 20만 년 정도 됩니다. 대략 한 10만 년에 하나씩 만들어지는 단구면이라고 하실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꾸 여담으로 빠지는데, 제가 기후변화 설명을 하지 않지만, 보통 우리가 기후변화가 어떤 자연적인 스케일이, 어떤 자연적인 사이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12만 년 정도가 사이클인데요. 보통 10만 년 정도는 빙하기, 그리고 1만 년 정도는 간빙기, 또 10만 년 정도 빙하기, 그리고 1만 년 정도 간빙기.
여러분들은 굉장히 저를 포함해서 운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빙하기 때 살 수도 있는 거죠. 빙하기 때. 예. 근데 지금 현재 간빙기를 저희가 살고 있는 건데 간빙기가 지난 10,000년 정도 됐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후빙기가 지난 10,000년 정도부터 현재까지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게 10만 년 빙하기, 10,000년 간빙기라고 했잖아요. 간빙기 거의 끝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개봉했던 영화 중에 뭐 더 데이 애프터 투마로우 이런 우리나라에서는 투마로우라고 이렇게 개봉이 되고 했는데 그런 재난 영화들 중에 보면 갑자기 빙하기가 오는 영화들이 있어요. 그게 전혀 사실 무구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역시 해안 당구 연구를 하다 보면 그것들이 밝혀집니다. 뭐 10만 년 정도 동안 해수면이 낮았다가 10,000년 전에 높았다가 뭐 이런 식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포항 쪽에 가시면 이 앞부분에 독특한 그 주상절리가 나타나는 화산암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지금 암석이 좀 다르죠. 색깔이 검은색인데 이 뒤에도 역시 똑같은 방식의 이런 단구면들이 나타납니다. 예. 그리고 해시계와 파식대가 있는데 해안 쪽에 가면 뭐 단순한 그냥 암석해안이라고 분류를 해도 되지만 사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보통 유명한 관광자원이 되고요. 파식대가 있고 중간중간에 이 해안이 이렇게 물러나면서 만들어진 남아있는 지형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이름을 붙이는데 이런 남아있는 것들을 스택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에 C라는 걸 붙여서 C스택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선돌, 촛대바위 이런 식으로 이름이 많이 붙습니다. 그래서 촛대바위 이렇게 붙어 있으면 중간에 이런 지형이 있구나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또 물러나다 보면 중간에 약한 부분이 뚫어지고 강한 부분이 남은 이런 아치 형태가 많이 발달을 하거든요. 그런 거 역시 또 관광자원으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뭐 코끼리바위, 구멍바위, 공혈 이런 식으로 이름들이 붙어 있는데 씨아치라고 하는 지형입니다. 여기는 이제 서해안의 둔두리라고 하는 곳인데요. 둔두리 해안의 뒤쪽이 이제 해안 절벽이고 앞쪽이 파식대입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고성의 아야진이라고 하는 곳인데 굉장히 멋있는 파식대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혹시 고성 가시면 한번 보시면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언제 만들어졌는지 잴 수가 있어요. 이게 언제 깎여났는지. 제가 쟀거든요. 어느 정도 됐냐면 8,000년 정도 됐습니다. 8,000년에서 10,000년 정도. 그러니까 후빙기 시작하면서부터 깎여서 만들어졌다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둔두리 파식대도 연대 측정을 했는데 여기도 8,000년에서 10,000년 정도가 나왔지만 저 앞부분을 찍어보면 10만 년 정도가 나옵니다. 과거에도 똑같이 이제 물이 올라왔던 시기에 만들어진 거죠. 네. 이런 파식대는 당연히 파랑 에너지가 큽니다. 침식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가면 그 사비네아보다는 이렇게 모래보다는 자갈들이 이렇게 발달을 해 있고 서해안은 높낮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간조 때는 이렇게 드러나지만 만조 때는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암석해안은 이렇게 후퇴를 합니다. 똑같은 형태의 지형을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암석해안이 있다고 하면 계속 물러납니다. 사실 요 위에 집을 짓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참고로 제가 요새 연구하고 있는 거는 이게 어느 정도의 속도로 후퇴하고 있는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촛대바위. 어떤 시에 있습니다. 애국가에 나오죠. 애국가에 요렇게 애국가 배경 화면에 해가 요렇게 걸쳐서 나오고요. 저는 사진을 못 찍어서 이렇게 찍었지만 사진을 잘 찍는 사람들은 다 이 촛대바위를 찍을 때 뒤에 해를 걸립니다. 해가 딱 뜰 때 그 시간에 찍습니다. 네, 시스텍이라고 하는 지형입니다.
예, 이건 어딘지 아시죠? 예, 독도 맞습니다. 예, 독도고요. 동해안과 독도의 동도와 서도인데요. 독도도 사실 굉장히 많은 암석해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다양한 그 파식대와 시스텍들이 나타나는데요. 예, 보면 앞에 해안 절벽 뒤에 파식대 이렇게 나타나죠. 여러분들이 사실 이런 지형에 익숙하지 않은 게 왜 그러냐면 육지에서는 이런 파식대가 나타나면 여기다 보통 도로를 많이 놓습니다. 여기다 뭐 이렇게 매립하고 쌓고 해서 도로를 많이 놓는데 뭐 독도나 이런 데는 많이 개발이 안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형태의 낮은 파식대와 높은 파식대가 보존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경관이 인공호입니다. 인공호도 역시 굉장히 서해안에서는 아주 많고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공적으로 만들긴 했지만 주로 조류나 이런 것들의 어떤 기착지나 서식지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가 천수만에 있는 그런 경관입니다. 그래서 뭐 요약을 하자면 그 우리나라 해안, 우리나라 해안뿐만 아니라 그 해안은 각각의 특성에 따라서 어떤 지형이 나뉘고 그 지형에 따라서 보존을 해야 되는 그런 목표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혼동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개발하거나 똑같은 방식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최근 우리나라의 해안 침식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해안 지역은 어떤 여러 가지 경관들의 상호작용을 생각해서 신중하고 합리적인 그런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뭔가 그 기후변화나 해수면 변동 때문에 어떻게 하면 적응해야 되는가라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큰 흐름 중에 하나는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방어하는 것이 있는데 방어하기 위해서는 결국 완충지대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시간은 너무 길었는데 여기까지 하고요. 두 번째 시간에 이제 침식이 왜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안 침식은 왜 일어나는가? 이건 사실 뭐 제가 아직 그렇게 많이 연구를 못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정리하신 거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도 만나본 적은 없어요. 일본에 있는 우다 다카키라고 하는 그런 은퇴하신 나이 많으신 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그 침식 원인을 8가지인가로 정리를 하셨어요. 저는 이제 그걸 다시 요약을 해서 여러분들께 한 6가지 정도를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구조물에 의한 연안류 저지, 방파제로 인한 파랑의 변형, 하천 퇴적물의 공급 감소, 해사 채취에 의한 침식, 그리고 해안림 전진에 의한 침식, 호안시설 전진에 의한 침식 이렇게 6가지를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만나고 뵈지 못했지만 초상권을 좀 도용해서 아무튼 이분을 언젠가 제가 만나보려고 해요. 우다 다카키라는 분인데 이 책의 서문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해안 침식 문제를 깊이 다루다 보면 피상적인 기술적 논의와는 별개로 최근 20에서 30년 동안 연안 지역에서 시행되어 왔던 각종 인위적 개변이야말로 해안 침식의 원인이라는 점이다. 중간에 무슨 다른 말이 있었고요. 표면적인 문제에 처방을 내려보았자 문제 해결은커녕 점점 더 심각해지고 말았다. 라는 말을 하셨어요. 참고로 이분은 수십 년간, 한 30년 이상 해안 방제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일본의 상당히 많은 해안을 돌아보셨고 상당히 많은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하셨죠. 뭐도 해보고. 그러고 내리신 결론이 안 하는 게 낫겠다. 이거였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일본어로 처음에 책을 쓰셨고 그게 얼마 전에 영어로 다시 번역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한글로 번역된 책이 그 해안 침식 문제와 실태, 해안 침식 실태와 해결인가? 그런 제목으로
번역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상당히 동의를 하고 또 여기서 좀 더 나아간 것들이 있어서 그걸 같이 결합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조물에 의한 그 연안류 저지, 연안표사, 연안류가 막혔다라는 의미인데요. 어떻게 막히느냐? 자, 이쪽이 모래고 앞쪽이 바다입니다. 여러분들은 동해안을 이제 갖다 생각하시는 거죠. 그래서 가시면 연인과 나란히 손을 잡고 이렇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바닷물은 철썩철썩하고 이렇게 왔다가 하죠. 철썩철썩 왔다 가지만 사실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그것이 계속 이렇게 왔다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바람이 부는 대로 파도가 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파도는 바람이 부는 대로 칩니다. 바람이 이쪽에서 불면 이렇게 치고, 예를 들면 겨울철에는 보통 이렇게 파랑이 오고 여름철에는 저쪽에서 옵니다. 편지를 보내려고 이렇게 물병에다가 편지를 띄워서 이렇게 보내려고 하면 바람을 잘 알아야 됩니다. 어디로 보낼지. 자, 그런데 파랑은 이렇게 다가오지만 빠져나가는 건 이렇게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빠져나가냐면 이렇게 왔다가 수직 방향으로 내려가요. 이해가 됩니까? 파랑이 이렇게 밀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쳐 올림 현상이 일어나죠. 바닷가에서 이렇게 쳐 올려졌다가 그 쳐 올려진 게 내려가는 거는 높은 데 있으면 낮은 데로 가려고 하는 중력의 힘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파랑에 의해서 쳐 올려졌다가 이렇게 내려가죠. 물질이 여기에 만약에 알갱이가 있다고 하면 얘는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게 돼요. 그런데 구조물을 이렇게 만들게 되면 이 파랑이 더 이상 오지 않겠죠. 그러면 이 앞쪽에 모래가 쌓입니다. 더 이상 가지 못하니까 쌓이고, 이 반대쪽은 여기서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깎여 나가요. 그러니까 이게 깎여 나가는 거는 얘 때문에 깎인다기보다는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깎이는 거예요. 여기를 채워줘야 되는 게 부족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파랑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이 알갱이가 이렇게 계속 움직이는 거죠. 이렇게. 사랑 고백을 하려면 이걸 잘 알고 여기다가 띄워야 절로 가죠. 여기서 띄웠는데 일로 안 옵니다. 절로 갑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굉장히 간단한 그런 그 연안류라고 해요. 연안류라고 하는 거는 물이 이렇게 흐르는 게 아니라 실은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물질이 이동하는 걸 연안류라고 하는 거예요. 물이 이동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다른 말로는 연안표사라고 합니다. 표사. 이게 떠있는 물질, 떠있는 모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또 다른 그림인데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간다라는 그림이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결하냐면 여기다가 다시 이런 모래를 이동할 수 있는 것을 가두게 이런 그로인이라고 하는 것들을 설치를 해요. 영어로는 그로인, 우리나라 말로는 돌재라고 해요. 돌로 쌓은 제방이죠. 그래서 이렇게 돌재를 만들게 되면 해안이 이렇게 돼서 이른바 안정화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역시 이 부분이 옮겨갈 뿐이지 그 한쪽에선 침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동해안에 가시면 꽤 많은 지역에서 이 현상을 보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주문진입니다. 강릉 주문진항에 가면 저쪽이 주문진항이거든요. 주문진항이 있고 이런 돌재들을 설치를 해요. 그래서 점점 이 부분들의 침식을 방지를 하는 거죠. 그럼 이 침식이 어디로 가느냐? 그 아래쪽에 있는 동네가 침식이 됩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왜냐하면 그걸 방지하려면 거기도 이걸 만들어야 돼요. 계속. 그러니까 돈은 돈대로 쓰이고 해안의 모습은 점점점 인공화되는 거죠. 그리고 비슷한 게 있는데 또 하나는 구조물이 이렇게 나가게 되면 아까 연안류가 흐르는 게
바뀐다라고 했잖아요. 또 한 가지는 예를 들어서 바람이 이렇게 불 때가 아니라 저쪽에서 불거나 저쪽에서 불 때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요 구조물들에 의해서 파랑이 오다가 꺾입니다. 왜? 저희가 이렇게 가다가 한 사람이 손잡고 가는데 한 사람이 딱 서버리면 이렇게 돌겠죠. 그렇게 도는 것처럼 파랑이 돌거든요. 돌게 되면 요 안쪽으로도 침식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구조물, 그러니까 이런 구조물뿐만 아니라 또 요렇게 세우는 구조물이 있어요. 역시 이렇게 생긴 구조물들도 이 파랑을 변형시켜서 침식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특히 이제 동해안에 가시면 이런 항을 많이 만드는데 못 쓰는 항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침식이 돼서 이 안쪽에 모래가 쌓여버립니다. 여기는 침식되고 여기는 쌓이죠. 그래서 실제로는 배를 대려고 만든 항구인데 배를 대지 못해서 나중에는 꼭 준설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사실은 그렇게 많이 만들 필요가 없었던 거죠. 또 한 가지는 모래 그 공급원이 하천, 그다음 주변 해안, 먼바다 이렇게 세 군데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하천 퇴적물이 공급되면서도 역시 침식이 일어납니다. 보통 하천 퇴적물은 육지에 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 뭐 기반암이라든가 바위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게 쪼개가지고 바다로 이렇게 보내죠. 그래서 모래를 많이 가지고 가는데 이걸 이렇게 막게 되면 더 이상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댐이나 보 이런 것들이 물질이 감소하게 되면 원래 해안선보다 보통 이 해안선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른바 평형 상태에 있는 겁니다. 평형 상태가 깨지게 되고 못 받기 때문에 결국에 후퇴를 합니다. 강릉 남대천을 가시면 이렇게 보가 있습니다. 제가 좀 많이 안타깝게 생각한 게 뭐냐면 남대천에 2002년인가에 루사라고 하는 그 태풍 때문에 피해를 많이 봤었어요. 매미, 루사. 예, 한 10년 전이니까 기억들 나시죠? 그때 엄청난 하루 강수량 800mm 이렇게 내리고 그래서 피해를 많이 봤어요. 근데 그 이후에 복구를 했는데 이렇게 복구를 했어요. 예. 사실 이렇게 안 하는 게 그 재해 예방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오히려 이렇게 막아버렸죠, 중간에. 그렇게 되면 여기가 지금 여기 가서 제가 수심을 쟀었는데 여기 가면 수심이 50cm, 여기는 2m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사실 이제 더 이상 하천의 기능을 못 하는 거죠. 하천의 기능을 하려면 결국 다시 준설을 해야 돼요. 준설을 하게 되면 각종 부유물질 같은 게 이렇게 떠다닐 거고 이제 생태계에 좀 안 좋은 영향을 주겠죠. 차라리 얘를 뚫어놓으면 쭉 나가서 아래쪽에 있는 다른 그 주변에 있는 남항진 해수욕장이나 이런 데 모래를 공급하는 역할을 더 했을 거예요. 예, 태풍 루사 당시의 모습이고요. 또 한 가지는 주변 해안 그리고 하천 말고 먼 바다에서도 모래가 공급이 됩니다. 그런데 먼 바다에서 보통 해사 추출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발 목적으로 쓰는 재료를 구하기 위해서도 쓰고 양빈의 목적으로도 쓰고 그래서 다양한 이유로 모래가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모래를 하천에서도 퍼다가 쓰고 먼 바다에서도 퍼다 쓰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육지에 있는 암석을 부셔서 사용하기도 하고요. 이제 곧 수입해야 될 판입니다. 그래서 해사 채취를 하게 되면 결국 그 채취한 부분에 수심이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수심이 증가하게 되면 주변에 있는 모래들이 좀씩 거기를 채우려고 이동하겠죠. 그렇게 되면 결국엔 그게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한 10년, 20년 뒤에 다른 해안의 침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요새 서남해안 지방에 가면, 그러니까 전남 이런 데 가면 원인을 알 수 없는 침식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 주변에서 지난 한 20년 정도에 굉장히 많은 모래들을 퍼냈대요.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그게 원인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영국에 잠깐 어떤 학회에 갔다가 견학하게 된 곳인데요. 홀센즈라고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영국의 어떤 해안인데
여기 보면 집이 이렇게 두 채가 있고 현재는 관광지예요. 약 120년 전에는 이 홀센즈에 이런 마을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고 애들이 사진을 찍었죠. 이건 제가 찍은 게 아니라 다큐멘터리에서 캡처를 한 겁니다. 그래서 마을이 이런 정도로 있었답니다. 그런데 제가 아마 설명을 썼을 겁니다. 예, 그 도로도 있었고 집들도 꽤 있었죠. 근데 지금 현재 이런 모습입니다. 약 100여 년 전에 이 앞에 영국 해군에서 항구를 더 만들려고 한 거예요. 부두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모래가 필요해서 근처에서 모래를 퍼갔답니다. 그래서 골재 채취를 시작하고 나서 한 10년 정도? 10년이 아니죠. 한 4년이네요. 4년 뒤에 다른 데서 모래를 퍼는데 이쪽에 모래가 낮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다음에 허가를 취소했어요. 골재를 이제 그만 채취하라고 이 사람들이 이제 데모를 했겠죠. 그런데 이미 그 해빈의 고도가 낮아졌기 때문에 앞부분에 있던 방파제들이 붕괴를 했답니다. 왜냐하면 여기도 1년에 몇 번씩의 태풍이 오는 곳이에요. 이런 강력한 폭풍이 오는 곳인데 해빈이 낮아진 상태에서 폭풍이 와서 앞에 있는 방파제가 붕괴가 됐고 그 이후에 한 1년 동안에 12번 정도의 침식 사건이 일어났고요. 더 큰 방파제를 건설했대요. 1904년에. 그러면 한 7년 뒤죠. 골재 채취 시작해서 7년 뒤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아주 큰 방파제를 건설을 했는데 10년 정도 지나서 아주 큰 폭풍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방파제가 붕괴가 됐고 현재는 집이 두 채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끝까지 살던 할머니가 여기서 이제 관광 해설사 같은 걸 하신 거죠. 근데 대신 여기서 좋은 점이 뭐냐면 우리가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었던 게 골재 채취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쭉 많이 써놨어요. 그리고 그 할머니가 이제 그런 얘기를 계속 하시고 아마 그래서 그분 이제 돌아가셔서 이렇게 막 사진들을 쭉 찍어놨거든요. 옛날부터 쭉. 만약에 우리 같았으면 이걸 그냥 다른 걸로 밀고 치우라고 했겠지만 여기서는 이제 아픔의 역사지만 그걸 교훈으로 삼으려고 노력을 한 게 제가 보기엔 좀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이제 견학을 하고 이래서 해사 채취하면 안 되는구나 하고 느끼고 가는 거죠. 이게 마지막까지 생존하시던 할머니시고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이게 일부 다른 곳과는 제가 약간 견해가 다른 그런 입장에 있는데 해안림 전진에 의한 침식이에요. 이건 저의 생각이기도 하고 아까 우다 다키야키라는 그분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비슷한 내용인데 보통 해안림을 조성하는 것은 뭐 해안의 경관을 증진시키고 뭐 날리는 모래를 좀 억제를 하고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나무를 심는다고 해요. 그런데 일본의 사례에서 보면 해안림을 전진화해서 인공화되어 있다. 그런 문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부터는 사실 이제 제가 그린 건데요. 보통 때는 해안림을 이렇게 식재를 하게 되면 보통 때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폭풍이 치게 되면 이 아래쪽에 있는 모래를 쓸어가게 돼요. 그러면 나무가 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곰솔을 보통 우리가 그 해안림으로 많이 심는데 곰솔은 뿌리는 얕고 그 키는 굉장히 큽니다. 키는 15에서 20m. 여기 12m라고 제가 써놨는데 한 15m 되고요. 아래는 2, 3m 정도밖에 안 돼요. 굉장히 큰 가분수죠. 위에는 아주 크고 아래는 작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 잘 쓰러져요, 애들이. 그리고 원래는 거기에 사구식물이 있어야 되는데 사구식물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뿌리 줄기나 뭐 기는 줄기나 이렇게 서로 묶고 있는데 얘네들은 독립적인 개체로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비사를 방지하고 강풍을 방지하는 장점이 있지만
그거보다 다른 단점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래서 저는 이게 별로 안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여기가 이제 다사리 해안 사고인데 다사리 사고 경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현재 지금 가면 이게 더 많이 후퇴를 했어요. 얼마 후퇴를 했냐면 5m 정도 후퇴를 했어요. 이거 찍은 때가 2010년이고 제가 2012년 가을부터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그 모니터링하는 기간 중에 5m가 후퇴를 했어요. 1년에 2m씩 후퇴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게 인위적인 거냐? 사실 후퇴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바로 옆에 있는 소왕사고는 그렇지 않아요. 침식을 이렇게 똑같이 받았는데 전진을 해요, 걔는. 다시. 걔는 복구가 되고 얘는 복구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아쉽게도 이 해안 방제림 조성 사업은 아직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저와 다른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분들의 생각은 방제림을 설치를 하면 얘가 해안 재해를 막아줄 거다. 자연재해를 더 막아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제 생각은 많이 달라요. 방제림이 있는 건 좋지만 사고 앞에 과도하게 하는 거는 좋지 않다라는 게 저의 요점입니다. 제가 지자체가 나오는 건 다 가렸어요. 아무튼 이 서남해안 어딘가에 가시면 이런 것들을 심심찮게 보실 수 있습니다. 녹색의 땅. 네, 전남 어디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섬들이에요. 많이 있습니다. 보면 문제가 뭐냐면 2006년에서 2015년간 10년간이거든요. 내년이면 끝나죠. 근데 이쪽에서 이제 청사진으로 제시한 게 과연 성공을 했겠느냐?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가면 여기에 지금 이 사진 있죠? 이거 없어졌어요. 침식돼가지고 이게 여기 있었던 이 간판이 다 넘어갔어요. 나무를 심으면 되지 않는 지역에 나무를 심은 거죠. 예, 원래 저 침식 간판이 여기 있었어요. 쭉쭉 후퇴란. 거기에 맞는 나무는 없어요. 거기에 맞는 나무는 얘네들이에요. 얘네 풀들, 초본들, 객크령 뭐 이런 것들이고요. 그 뒤에 나올 수 있는 게 순비기 나무 이런 정도가 나올 수가 있고, 그러니까 경관에 자연스럽게 적응하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나무는 언제 나오냐면 한참 뒤에 가서 나와요. 그래서 이제 방금 굉장히 좋은 지적인데요. 이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바꾼 거예요. 이게 곰솔 같은 걸 심으면 안 좋겠구나. 지역 고유종을 심어야겠다. 해서 뭐 농나무니 뭐 이제 다른 그 상록 화렵수를 심어요. 그런데 역시 그것도 아닌 거죠. 걔네는 원래 거기서 살던 나무가 아닌데 그 동네에서 산다고 해서 거기서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동네에 다른 지역에 사는 애들을 거기다 막 옮겨 심고 하는데 다 사실 안 좋은 그런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호안시설에 의한 침식이다. 방금 이 문제는 제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호안시설에 의한 침식이 있어요. 호안시설이 뭐냐? 해안을 방호하는 걸 호안이라고 해요. 호안. 방호하는 해안을 호안시설이라고 합니다. 근데 해안을 방호할 목적으로 만들죠. 우리가 많이 아는 게 방파제, 파랑을 방지하는 거, 방조제, 조류를 방지하는 거. 이런 방파제나 방조제를 많이 설치를 하지만 사실 그게 해안 침식을 더 유발한다는 게 요즘의 추세입니다. 그래서 파랑에 의한 방파제, 그러니까 방파제를 만들게 되면 이 파랑이 이렇게 접근을 하면 방파제니까 파랑을 막는 거잖아요. 근데 얘가 막기는 해요. 그렇지만 파랑이라는 애가 반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반사가 돼서 아래쪽에 다른 모래들을 끌고 갑니다. 그래서 그런 걸 굴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단을 굴삭을 시키고 그러면 이 방파제가 서 있을 기반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유형에 상관없이 부작용이 있다. 예. 아까 제가
운여 해안 사구라고 아까 첫 번째 시간에 운여에 이제 이 침식이 됐다가 맨 마지막에 경사형 호안을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결국 거기도 단점이 있는 거죠. 어떤 단점이냐면 경사형 호안을 만들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가 이용해야 될 수 있는 그 사빈의 폭을 줄이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만큼 그 방파제가 차지하는 거죠. 예, 깨끗해야 될 그 모래사장이 방파제로 이제 입혀지는 거고, 또 한 가지는 걔는 잘 넘어지지 않지만 그걸 타고서 그 더 큰 해일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보호가 되지만 이제 폭풍 시에는 더 큰 해일이 다가올 수 있다. 네, 그런 게 됩니다. 여기는 신안군에 있는 임자도 대광 해변인데요. 주민의 인터뷰를 했었어요. 약 50m가 후퇴를 했답니다. 그분 나이가 한 65세, 70세 정도 되신 할아버지셨는데 그 사이에 그분이 이제 살아계신 동안 관찰한 게 50m예요. 그리고 지금 있는 방파제도 몇 번째 건설했다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아까 말씀드렸던 고성의 아파트 마찬가지고 천리프 해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의 주인도 제가 만나봤는데 자기 땅이 지금 현재 이분의 땅이 바다에 7m가 있답니다. 이렇게 토지가 바다예요. 지금 이분의 땅은. 그러니까 예, 제가 웃으면서 말씀드리지만 이분은 굉장히 심각한 일이죠. 한 5년, 그러니까 여기를 구입하신 지 5년 정도 만에 7m가 이렇게 잠긴 거예요. 그리고 사실 그 7m 전에는 더 앞에 사빈이라고 하는 또 지형이 있었겠죠. 그래도 걔도 깎여가고 얘도 깎여가고 그리고 계속 이런 방파제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네, 당연히 못 봤습니다. 땅이 있으니까 물 빠짐은 있는 거잖아요. 네. 네,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렇게 드러나서 알겠지만 여기가 사구예요. 사실 사구라고 하는 거는 얘가 쓸려갔다가 쓸려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변화가 되는 곳인데 거기에 이렇게 고정을 시키려고 노력을 했으니까 그게 더 부작용을 낳는 거죠. 예, 여기도 죽산리 해안인데 원래 이만큼의 이제 방파제를 놓고 도로를 만들었는데 여기도 이렇게 후퇴를 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평상시에는 저희가 잘 몰라요. 근데 뭐 태풍이 지나거나 이렇게 그러고 나서 가서 보면 여지없이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아까 이제 구조물을 이제 만들었을 때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가 있었는데 요건 제가 작년에 한번 어떤 지역을 사례로 연구를 해봤어요. 아주 재밌습니다. 이게 사실 이거 좀 심각하게 말씀드려야 되는데 저는 연구자로서는 재밌더라고요. 이 동네는 울진인데 여기는 기성면이에요. 여기는 평해읍이고 요 하천을 경계로 동네가 달라요. 구산항을 건설을 했어요. 1991년에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1991년에 해안선이 노란색이에요. 노란색을 보시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2005년에 이 구산항을 확장을 했어요. 이렇게. 근데 아까 이렇게 이런 걸 만들게 되면 요걸 만들고 그런 바로 옆부분이 침식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침식이 일어났어요. 여기가. 원래 구산 해수욕장이라고 이 동네에서는 꽤 유명한 해수욕장인데 여기가 침식이 일어나는데 여기 마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민들이 하소연을 하신 거죠. 이제 침식이 구산항 때문에 이렇게 일어났으니까 대책을 세워달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대책을 이제 마련한 게 2011년에 잠재, 돌제 이런 것들을 설치하기로 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제방들을 앞에 쌓았어요. 사실 제방을 쌓으면 그 뒤에 에너지를 저감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91년에 비해서 해안선이 앞으로 나아갔어요. 그쵸?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고 나서 이 동네는 침식이 됐어요. 그러니까 기성은 땅이 늘어났고 그렇죠. 평해는 땅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요 동네 가면 요렇게 돼 있어요. 여기는 요 동네고요. 저쪽은 이 동네예요. 그러니까 이쪽이 살자고 뭐 이분들은 잘 모르시긴 하겠지만 아무튼 이쪽이 많이 침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건 굉장히 심각해요.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사구열이 하나, 둘, 세 개가 있어요. 세 개의 사구열이 있는데 기성에 있는 쪽은 사구열이 꽤 커서 뭐 이게 어느 정도 침식을 견딜 수가 있는데 이 월성정 쪽에 있는 사구열은 굉장히 폭이 얇아요. 앞에 있는 게. 그래서 이거 사실 지금 이대로 두면 굉장히 크게 잠기겠죠. 잠기면 여기 보시면 농경지잖아요, 다. 얘네가 섬이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만약에 조치를 취하게 되면 나중에는 결국 얘를 다 만들어야 돼요. 엄청난 비용이 들고 또 해안이 굉장히 예뻤던 해안인데 이게 인공해안으로 또 바뀌어버리는 거죠. 근데 이건 제가 단편적으로 보여드린 거지만 이런 예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좁은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해안 침식은 왜 일어나는가?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결국 적절치 않은 경관 계획이 문제다. 그리고 어떤 물질 순환 과정의 방해가 주 원인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